랑과 나의 사막이라고 하는 작품을 내신 천선란 작가님과 같이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막 대단히 좋다라고 해야 될지 어떻다고 해야 될지 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엄청 많은데 중간에 진짜 막 겨울처럼 펑펑펑펑 눈이 와서 야, 이게 멋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미세먼지가 이걸로 싹 습겨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눈 좀 보셨어요? 네, 오늘 창밖에 내리는 눈을 보면서 공부하다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요즘에 그 예전에 손수환 작가님께서 그 자음과 모음에 쓰신 에세이 중에 코로나 시대에 뭔가를 계획하기도 힘들고 누구를 만나기도 어렵다라고 쓰신 글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면 SF 작가로서 약간 그 생각하던 그 장르적 서사가 만들어진 세계인데요. 요즘에 좀 어떠세요? 요즘에는 최근에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아, 그랬어요? 근데 좀 놀랐던 게 그곳에서는 정말 마스크를 안 쓰더라고요. 어디서도. 식당에 들어갈 때도, 뭐 미술관에 들어갈 때도 아예 그게 없어서 뭐가 더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뭐랄까 외부 세계는 뭔가가 다 끝나버린 느낌이 좀 들었던 게 약간 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아, 그게 요즘에 뉴스에서 한창 나오는 중국 분들이 카타르 월드컵을 보면서 느꼈다는 그런 세계에 사셨군요. 사실 이번에 랑과 나의 사막이라고 하는 책을 보고, 그리고 사실 현대문학에 연재됐을 때도 읽었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책으로 나와서 보니까 이 표지가 너무 소설의 내용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표지 디자인하신 분이 작품을 읽고 이렇게 막 맞춰주는 게 아니라 어떤 여러 작품들 중에서 선택하는 거였는데요. 이 디자인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좀 두려웠거든요. 이게 정말 혹시나 너무 소설과 어울리지 않거나 뭔가 마음에 쏙 드는 게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초조함이 있었는데 이 보내주신 시안 중에서 이 그림을 보자마자 이제 담당자님께 저는 무조건 이걸 해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정말 거짓말처럼 제가 소설에 썼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인장하고 바다, 그리고 저는 몰랐었는데 아까 이제 편집부 계신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선인장을 뒤에서 살짝 껴안고 있는 미지의 존재가 있더라고요. 이걸 랑이라고 불러야 될지 나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 존재가 싹 나와 있는 게 너무 괜찮아서 이 책 자체가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책의 어떤 이미지나 그런 것이 읽는 분들에게 꽤 많은 만족감을 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었고요. 아마 천선란 작가님 하면은 관심 있는 SF를 좋아하고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열심히 따라 읽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테지만 항상 다 아는 분들만 놓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작가님에 대한 자기소개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가벼운 질문 같은 걸로, 그러니까 제가 천선란 작가님이 언제 등단하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작품을 쓰고 나는 이런 작가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저는 무너진 달이라는 SF 소설로 이제 처음 연재를 하고 출간을 한 이후에 아직까지는 꾸준히 SF 소설을 위주로 쓰고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는 그냥 재미있는 글을 쓰고 있는, 내 만족을 위한 글을 쓰고 있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장르로 규정되기보다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 서사적 재미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독자들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근데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선란이 혹시 본명인가요? 아니요, 필명이요. 그렇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왜냐면 이름이 특이하다는 게 아니라 다 니은이 들어가서 이름을 쭉 붙여놓고 보면 약간 계단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되게 시각적으로 재미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한번 여쭤봐야지라고 했는데 아까 이제 미리 만나고 여쭤봤어야 되는데 못 여쭤봐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계속 질문을 먼저 해나가겠습니다. 천선란 작가님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F라고 하는, 그리고 SF 작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타이틀을 갖고 계신데요. 아마 김철욱 작가님하고 천선란 작가님이 가장 젊은 SF 작가들 중에서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작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SF라고 하는 이 장르가 작가님의 상상력이 펼쳐지는 장르적 기반이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리고
이 SF라고 하는 것을 내 상상력을 펼쳐나가는 뭐 바닥 기반으로 선택한 이유, 그리고 이것이 가진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첫 번째 질문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초엽 작가님 얘기를 예. 해주셔갖고 생각이 바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초엽 작가님과 제가 글을 쓸 때 접근하는 방식이 아예 반대이더라고요. 저는 일단 세상과 인물을 만들어 두고서 그 이야기에 맞는 과학적인 사실이나 미래 배경을 구축해 나간다면 예. 초엽 작가님 어떤 흥미로운 소재들, 뭐 예를 들어 곰팡이라든지 약간 이런 뭐 소재들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먼저 간 후에 거기에 이제 이야기를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이제 몇 번 나누고 초엽 작가님 북토크를 보면서 느꼈던 게 내가 선택한 SF라는 게 정말로 그 SF 팬들이 좋아했던 기존의 하드 SF 같은 결의 그런 SF는 아니겠구나. 그러면 나는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저한테 SF는 제가 다른 곳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디지몬 어드벤처 같은 그런 TV 애니메이션이나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AI처럼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접했던 SF가 훨씬 컸고 그 장르만이 줄 수 있던 어떤 한계의 뛰어넘음이나 뭐 무한한 세계 약간 이런 느낌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그게 판타지랑은 조금 더 달랐어요. 판타지를 볼 때 제 마음은 그냥 아예 다른 세상의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SF 장르 안에 있는 그 환상적인 이야기들은 내가 아직 겪어보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의 느낌으로 다가왔고 그게 뭔가 제 안에 덕심으로 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자체를 너무 좋아하고 지금 제가 쓰는 SF들도 뭔가 소재나 이런 걸 SF에 좀 옷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영웅서사적인 이야기에 가까운 것 같고 그리고 나인 같은 경우는 판타지랑 SF에 거의 경계가 없는 듯이 쓴 이래서 뭔가 그런 이야기에서 제가 느꼈던 감동을 재현하는 느낌의 SF의 접근이 아닐까라고 요즘은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SF를 왜 좋아할까 생각할 때. 저는 뭐 질문지에 드렸던 건 아닌데요. 그 말씀하시는 답변을 들으니까 문득 생각이 든 게 전천란 작가님이 그 판타지, 아까 판타지하고 SF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 랑과 나의 사막을 읽으면서 이 작품을 판타지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SF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펼쳐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 차이점이 전 기계를 선택한 거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문득 그 기계 애호 같은 이 기계에 대한 조금 더 다른 어떤 그런 감정 혹은 뭐 어떤 느낌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오크보다는 로봇을 더 좋아한다.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요? 확실히 로봇을 좋아하기는 해요. 최근에 그 외계인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아, 저도 봤습니다. 보셨나요? 네. 그게 약간 좀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나오잖아요. SF에 대한 설정이. 저는 사실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그 여러 가지 설정 중에서도 로봇에 그렇게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심장이 나는 로봇이라는 어떤 그 개체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를 좀 느꼈어요. 이건 그 뒤에 나오는 질문이긴 한데 로봇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그 랑과 나의 사막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고고라고 하는 로봇이 아주 나이가 많잖아요. 거의 만들어진 지 한 2000년 정도 된 요즘으로 하자면 진품 명품에 나가야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아주 골동품인데 이 고고가 가지고 있는 신묘함, 어떤 재미있음 중에 하나가 이게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묘한 기계에 대한 뭐 모랄론이라고 하는데 애니미즘 같은 이게 아주 오래되면은 꼭 살아있는 것 같은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있는 청소기가 뇌가 없는데 움직이고 있으면 저게 살아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면서 이제 톡톡 쳐보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 이 고고한테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재밌게 소설을 보면서 읽혔었어요. 이거 뭐 질문보다는 그냥 제가 읽었다라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네. 그 SF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판타지와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최근 이제 뭐 한국 문화를
선도하는 이 장르적 상상력은 아마 뭐 SF, 판타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비롯된 다양한 것들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최근은 가장 많이 이런 데서 선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축이 예전처럼 뭐 타임머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과학적으로 어그러지는 게 아니라 그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어그러지면서 만들어지는 뭐 환생, 빙의 뭐 이런 어떤 서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아마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드라마도 정말 놀라운 선택들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SF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을 쓰시는 분, 작가로서 이런 어떤 비과학적인 상상력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재벌집 막내 아들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랄까 SF에서의 시간 여행은 보통 실패로 끝나는 것 같거든요. 예. 모든 이야기들이. 근데 그런 웹소설에서의 타임루프물들, 시간을 역행하거나 아니면 환생하거나 내가 제2의 삶을 선택했을 때는 그 삶이 대체로 성공하더라고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끝나고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고.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도 아직 안 보셨다고 했대요. 예, 저는 네. 못 봤습니다. 그게 굉장히 재밌는 점이 그 다시 환생한 그 미래를 살다가 근현대사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간 인물이 한국인들이 늘 말하는 내가 과거로 가면 이걸 할 거야 라고 하는 예를 들어 분당 땅 사기라든지 뭐 어디에 투자하기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해요. 정말 아낌없이. 그래서 그거를 볼 때 오는 어떤 통쾌함과 어떤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정말 완전한 판타지에 대한 그런 로망이 좀 채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뭔가 비과학적이라는 접근보다는 아예 또 다른 정말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장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이제 드라마 보면서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전 요즘에 그 회기물들 혹은 시간 여행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그런 서사들에서 주인공들이 과거로 가면은 역사적인 결정을 하잖아요. 이또 우리를 다시 한번 뭐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순신의 죽음을 막는다든지 뭐 이런 선택을 하면서 뭔가 역사를 바로잡는 역사의 흐름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에 투사했다면 요즘의 주인공들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개인의 삶을 자기 어떤 더 많은 돈 그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게 독자들,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과거로 가서 내가 뭘 선택하느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느냐에 좀 달려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 천선아 작가님이 과거로 가시면 뭘 하고 싶으십니까? 언제쯤으로 돌아가고 싶으시고요? 저는 정말로 가고 싶은 시대가 있는데 저는 약간 백악기 시대를 좀 백악관이 아니라 백악기요? 네. 저는 공룡이 이곳에 있다는 걸 봐야겠어요. 요즘에 들은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공룡이 쥐라기 공원에 나오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고 깃털이 달려있는 그 닭처럼 생겼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이 닭고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룡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걸 듣고 정말 빵 터지면서 웃었거든요. 큰 닭들이 있는 세계로 가시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난간 아이 사막으로 들어가서 이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배경이 49세기 지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까마득한 미래인데요. 이것은 중간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뭐 대홍수라든지 전염병, 전쟁 등으로 이제 모든 문명이 사라진 시대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특별한 서사가 없는데도 아마 인간들은 멸망할 거야라고 하는 어떤 작가의 그 느낌, 생각. 그래서 제가 이제 자연스러운 멸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작품은 다른 작품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순환 작가님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문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좀 투영된 것은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멸망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약간 아포칼립스 장르를 대체로 다 좋아해요.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뭐 좀비 바이러스가 퍼질 수도 있고, 핵전쟁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기후위기가 너무 심해서 막 뭐 화산 폭발이 갑자기 난다든지 이런 식의 멸망들이 굉장히 많은데, 뭔가 끝을 계속 생각해야만 좀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 기후위기로 인해서 인류가 어떻게 멸망할 거야라고 하는 건 사실 강연을 할 때 하는 말이고요. 강연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의 기후위기를 바로잡지 않으면 예정되어 있는 멸망을
그게 인류의 멸망이겠죠, 예. 결국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한테 이 문명은 방금 전에 공동 얘기를 했지만, 반드시 끝날 어떤 마침표를 찍는 지점이 있겠죠. 그게 한순간에 다 같은 멸망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책에서처럼 한 명씩 서서히 소수로 남아가다가 어느 순간 또 다른 사피엔스가 나오면서 우리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런 멸망일 텐데, 저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 좀 현실에 있는 문제들이 아주 작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냥 결국에는 인간이 뭐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고통들보다도 이 문명조차도 소멸해가고 아예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할 때 오는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안정감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포칼립스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쓸 때에도. 가장 좋아하는 그 아포칼립스 사사는 어떤 건가요? 저는 베스트 원 꼽는다면. 저는 진짜 좋아하는 영화가 나는 전설이다. 예. 정말 좋아해요.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강아지와 둘이 예. 살아남고 이제 다 좀비가 돼버리고. 근데 좀비라고 말했구나. 그 예. 좀비 뭐 일단 좀비라고 예. 하죠. 근데 그 좀비가 정말 말했듯이 기존에 있던 좀비가 아니라 나만 빼고 다른 문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쵸. 다른 그 개체가 되어버릴 예. 때에 그 주인공이 느끼는 고독함과 쓸쓸함이 너무 커요. 그래서 너무 그게 크다 보니까 그 영화만 보고 나면 조금 전까지 내가 현실에서 했던 어떤 고민들을 다 잊어버리고 저게 진짜 인간이 그 아포칼립스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회에서 인간들 속에서 사람 속에서 느끼는 고독의 형상화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서 그 영화를 정말 좋아해요. 중국 보면서 약간 마지막 네안데르탈인 같은 느낌이 네.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전에 뭐 유튜브도 보니까 네안데르탈인의 유적이 스페인 어딘가에서 발견됐는데 그게 일가족이 거의 이제 모닥불에다가 굶어 죽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그 시기적으로 빠른 네안데르탈, 늦은 네안데르탈인이죠. 그래서 최후의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때의 모닥불을 키우면서 뭔 얘기를 하고 스스로 죽어갔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마 나는 전설이다 해서 느껴지시는 게 그런 비슷한 거 아닌가. 네. 네, 세대 교체 약간. 예, 그러니까 절멸보다는 절멸하는 순간의 고적함, 쓸쓸함, 네. 그거에 훨씬 더 그 기쁨을 느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소설에서 좀 보면서 이렇게 인간이 계속 어떤 자연스럽게 멸망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되게 흥미로운 거는 이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실은 소설을 읽으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뭘 먹고 살아갈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은 제가 채우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아주 극한의 조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뭐라고 할까, 문명에서 생존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들이 나중에 살아남아서 조금씩 다시 문명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어쩌면 이게 절멸의 이야기인 동시에 새롭게 흥망성쇠를 맞아가는 또 다른 어떤 사이클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흔히 요즘에 말하는 지구 리셋설 같은 그런 느낌처럼 좀 읽기도 했는데요. 이 지구 리셋설 같은 경우는 전선아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재밌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어떤 얘기 더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그냥 좋아하세요? 네. 까지만. 네. 뭐, 백악기로 가고 싶다 같은 거죠. 뭐. 네, 좋아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이 소설에서 제일 핵심되는 부분 중에 하나, 그리고 제일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고고라고 하는 로버트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과 자기 감정을 소통하면서 그리고 점점 인간에 대한 감정을 뭐 배워간다라고 하는 말은 좀 너무 오만한 말인 것 같고요. 기계는 기계 나름대로 어떤 작동의 메커니즘이 있을 테고 그 작동의 메커니즘을 소설가에 의해서 하나씩 우리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리움, 뭐 이런 어떤 메모리가 만들어내는 오작동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고고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알투리트 말고 스키피오 같은 네네네. 예, 그 사막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까지 좀 들었었는데요. 손선한 작가가 생각하신 고고의 조금 더 그 원형태에 가까운 로봇은 어떤 걸까요?
외관이요? 예, 원 예. 형태?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투박한 이미지, 우리가 로봇이라고 딱 떠올렸을 때 예, 그 초창기의 로봇 디자인들 있잖아요. 그런 로봇의 이미지가 훨씬 더 맞아요. 그래서 스타트랙도 그렇고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런 딱 봐도 금방 부서질 것 같은 예. 그런 로봇들의 모델을 쓰기는 했습니다. 근데 소설에서 보다 보면은 다 이제 그 중간에 인물들이 직카 같은 인물들이 고고한테 너는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로봇이야. 그러니까 뭐 터미네이터라든지 그런 류의 로봇이야라고 말했는데 마지막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로봇으로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로봇이 가지고 있는 외형이라고 하는 거 어떨까? 이게 저한테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구급차는 혹은 수술대는 되게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의 용도는 어머니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어떠한 형태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소설 속에서는 인간의 팔, 다리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더 로봇이 너무 인간에 가깝지 않고 정말 우리가 딱 떠올렸을 때 떠올리는 네모나고 이렇게 예, 예. 삐걱삐걱 걷는 그런 로봇을 좀 떠올리기는 했어요. 예, 좀 직립보행을 하고 있는 로봇이라는 것도 좀 재밌었고요. 사막이라는 데서. 질문이 올라왔는데 아마 사막이라고 하는 이 배경 자체가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 제목도 랑바나의 사막이고 그래서 사막을 배경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일단 사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어떤 물질의 사랑이라는 소설에서도 예, 예. 사막으로라는 제목의 사막을 썼었는데 이건 개인적인 어떤 판타지의 공간이기도 하고 그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중동 지역으로 출장을 많이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막에 대한 에피소드를 항상 들고 오세요. 근데 저는 그 에피소드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빠가 말했던 대로 정말로 사막의 밤하늘에는 은하수가 펼쳐지고 별자리가 보일까라는 거를 아직까지 제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어렸을 때부터 제 안에 너무 판타지적으로 커진 거예요. 그 의미가. 예. 인간이 살 수 없고 식물조차도 제대로 살 수 없고 그럼 되게 뭔가 빗방울조차 떨어지지 않았던 지구의 원래의 모습이 아닌가 이 행성의 민낯이 아닌가라는 생각. 근데 거기를 건너는 어떤 인간이든 로봇이든 어떤 개체 약간 이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좀 되게 외계 행성처럼 느껴지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을 쓴 다음에 들었던 질문 중에 많은 것들이 작가님 사막에 언제 가실 거예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그 뭔가 환상과 로망을 깨고 싶지 않아서 아직 갈 예정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막. 사막 하면은 저는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가 떠오르는데 그게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런데 그 사막 하면 어떤 이미지와 어떤 영화 같은 게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저는 원래는 알라딘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보았던 그 사막이 진짜 컸는데 요즘에는 좀 듄이 듄. 듄이 거대한 압도적으로 애벌레 같은 네. 그 괴물이 튀어나오는 듄. 그쵸.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과 근데 이 공간이 사실은 조금 궁금했어요. 여기서 동아시아의 어떤 곳이라고 해서 이곳이 뭐 한국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풍경이 변해서 사막으로 변했고 그리고 또 한편에는 바다가 있잖아요. 계곡이 있고 바다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49세기의 지구의 중요한 어떤 지형들은 사막과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 네, 딱 그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계곡이라고 하는 그 중간중간 찾아가는 그곳은 어떤 약간 아예 메말라서 예, 흔적만 남아있는 절벽에 가까운 공간. 그렇군요. 이 지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조금 좀 궁금하더라고요. 49세기의 어떤 지구, 그것이 만들어낸 어떤 풍경이라고 하는 게 이 소설에는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어떻게 뭘 먹고 살아갈까라고 하는 게 쓸데없이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제, 고고의 여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소설은, 어떻게 보면은
랑의 죽음 이후 고고가 떠나는 어떤 뭐 애도, 그리움, 혹은 상실, 뭐 이런 과정이라고 하는데 생각이 되는데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서사적으로 이제 고고는 사막을 여행하는 거죠. 사막을 여행하면서 되게 다양한 어떤 인물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사물들도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외계인도 만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이것 각각이 하나하나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찾는 어떤 그런 질문은 작가님에게 좀 던질 수 있겠다. 그리고 작가님의 얘기를 들으면 더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선 제일 궁금했던 건 랑은 여자인가요? 랑은 고고의 눈으로는 성별을 구분할 수가 없고 저에게는 여자예요. 아, 그거예요. 그게 훨씬 더 멋진 답변이네요. 그거는, 인간의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거에게는. 그리고 소설에서 읽으면서, 그러니까 왠지 여성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성으로 전혀 표현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랑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게 좀 궁금했고, 그리고 랑이 죽은 다음에 지카와 이제 헤어지잖아요. 네. 이 지카와 랑의 관계는 친구? 네. 연인과 같은 친구로 네. 네. 이제 네. 느낌이 좀 전 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버진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 인물이 조금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한때 자기를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했다라고 나오고 이름도 버진이기 때문에 왠지 그 마리아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이 인물과의 만남을 넣으신 건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크게는 그 버진을 만나고 RII라는 로봇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살리를 만나잖아요. 근데 이 여행 자체가 결국에는 그 고고가 잃은 고고가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 버진이라는 인물은 이미 목적을 과거에서 다 끝내버린 인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과거에 있고 현재에는 목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과거에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RII는 현재의 목적만 있는 과거나 미래에 자기가 뭘 해야겠다는 없이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 거고 이제 살리는 다 모든 것이 끝나서 돌아가야 하는 미래의 목적이 남아있는 이런 뭔가 좀 순서를 배치를 했고 사실 버진의 이름 자체는 여러 번 이렇게 발음을 했을 때 제가 떠올리는 그 버석버석하고 뭔가 머리카락도 막 바스러질 것 같은 그 늙은 버즘에서 나온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 인물의 외형과 이 이름이 잘 붙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짓게 됐고 특정한 어떤 종교를 지칭했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사회 모두가 누구 하나씩을 꼭 신으로 추앙을 하더라고요. 그게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장에 내 친구 중에서도 유난히 그 친구의 말을 잘 따른다든지 그 아이의 말이면 다 수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를 신으로만 두어야 그게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그런 믿음의 존재가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캐릭터를 만들게 됐어요. 질문이 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고고의 말투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고나 다른 로봇들의 자세한 외형이 궁금합니다. 외형은 아까 이제 뭐 살짝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마 그 부분을 뭐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투가 고거는 저는 반말을 하고 RII는 존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구나. 근데 아마 이 질문 주신 분들도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거의 말투를 쓰면서 뭐 참조하시거나 혹은 뭐 의도하시거나 뭐 그랬던 거 있나요? 일단 매력적인 말투를 쓰고 싶다가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근데 너무 감정이 많이 묻어나는 말은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이 아이가 만들어진 목적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인간과 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어떤 다정한 말은 뱉을 수 있는 약간 이런 중간의 경계를 생각을 했고 그 사실 반말과 존댓말 중에 고민했던 거는 이 반말과 존댓말이 우리나라 언어에만 특히 부각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 반말로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존댓말이 맞나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 RII라는 캐릭터와 구분을 좀 확실하게 짓고 싶다라는 느낌? 두 대사만 봤을 때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뭐 버진 같은 경우는 농담도 던지고 헛소리도 하고 이런 캐릭터니까 그 대사가 헷갈리지 않을 텐데 이 두 로봇이 대화할 때는 온도차가 극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존댓말과 반말을 좀 나눈. 아마 그런 질문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손순란 작가님이 만드는 캐릭터 중에 로봇 캐릭터들이 네. 가지고 있는 매력, 어떤 즐거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봇 캐릭터를 만들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다른 캐릭터들이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는 설정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인상 깊게 읽었다라고 하는 질문이 또 올라와 있네요. 저는 로봇 캐릭터가 제가 진짜 로봇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약간 진짜 덕후의 마음으로 이제 쓰는 것 같은데 최근에 랑가나의 사막을 쓰고 나서 봤던 반응 중에 하나가 로봇이 감정을 가지는 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이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질문은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저한테는. 근데 무엇보다도 그 로봇이 내 말에 대답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그 로봇에게 감정이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로봇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콜리라는 캐릭터도 콜리는 분명히 자기 안에 있는 메모리된 그 기록된 것들로만 반응을 할 뿐이지만 그 콜리의 반응에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고, 그 랑가나의 사막에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로봇 시점이라는 실수를 저지른 건데 그거를 좀 써내려갈 때는 뭔가 어쨌거나 얘한테도 정말 진짜로 내가 그리움이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내가 그리움을 느낀다고 왜 생각하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어떤 한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거나 내가 거기를 다시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 저는 그걸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내가 느끼는 감정 자체도 뭔가 인간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고 외부로부터 학습되어 있는 감정들을 나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이런 회로를 만들고 나서 이제 그거를 그 고고에게 그대로 이제 붙이게 됐던 거고, 저는 그 로봇이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예전에 청개파랑 콜리 얘기할 때 많이 네. 얘기했던 건데 로봇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고 나는 이 세상에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기록이 돼 있고 예. 다 넣어놨으니까 언어도 할 줄 알아요. 사고도 돼요. 근데 그거는 좀 아기와는 다른 아기 그 태어난 생명체와는 다른 의미인데 갓 태어나고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는 이 존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떨까라는 시점에서 보는 로봇도 굉장히 좋아해서 좀 여러 차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독자분들이 그 기존의 SF에서 썼던 로봇들은 조금 더 공격적이고 어떤 경계의 대상이고 알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너무 좀 친숙하게 받아주시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맨 처음에 아까 로봇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랑의 엔진이 꺼졌다라고 하면서 그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로봇이 만들어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면서 전개시켜 나가는 부분 그리고 사진과 그림 같은 걸 대비하면서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것과 혹은 로봇적인 것, 데이터적인 것과 기억적인 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저는 꽤 설득력이 있고 되게 재밌게 읽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리고 그런 부분이 많이 즐겁게 독서하시면서 그렇게 다가오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정된 댓글이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네네네. 얘기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네. 질문인 것 같아서.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살리라고 하는 외계인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 외계인은 아주 오랫동안 다른 의미로 하자면은 그거만큼 오래된,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된 존재이죠. 이 둘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대목들도 되게 흥미로웠는데 이 외계인이라는 설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작품에서? 사실 살리는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캐릭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독단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이 친구의 서사를 쌓아왔던 캐릭터인데 그 설정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느리게 우리와 시간의 속도가 다른 외계인인데 그 친구가 여기 살아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예. 그래서 얘와 고고가 만난다면 나눌 수 있는 대화가 굉장히 흥미롭겠다. 그리고 이 고고가 갖고 있는 자기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캐릭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야기에 출연시키게 됐어요. 네, 한편으로는 좀 약간 좀 당황스럽게 네네. 했었거든요. 갑자기 외계인이 딱 나와버리니까 이 사막에 사람도 몇 안 되는데 외계인까지 있으면 어떻게 살라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서사가 저는 작가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결국 그게 과거라고 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카와 알아이아이 살리가 각각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과거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과거는 어떤 의미의 과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저한테 이 고고가 과거로 가는 거는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리가 갑자기 등장하는 그 당황스러움 예, 예. 있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가 SF기는 하지만 완전히 동화처럼 읽혔으면 좋겠다. 진짜 환상적인 모험 그리고 좀 말도 안 되는 여정처럼 읽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했고 그래서 살리라는 외계인이 등장할 때 여기서 외계인이 등장하면 어쨌든 로봇과 인간과 다른 로봇과 외계인이 등장하는 진짜 뭔가 판타지적인 여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살리의 말도 안 됨과 플러스로 고고가 과거로 가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욕망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약간 완벽하게 허무맹랑한 이야기, 환상적인 얘기로 끝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쓸 때. 그렇게 가야만 하겠구나, 라고. 아마 이거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이 이제 사막이라고 하는 배경 때문에 이런 낯선 존재들끼리의 만남을 어린 왕자 같은 어떤 그런 것까지 비교하는 글들을 이것저것에서 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거는 피노키오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페토 할아버지와 피노키오 그리고 제페토 할아버지가 없으면 피노키오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피노키오가 벌인 어떤 모험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 목각 인형과 로봇 사이의 뭐 차이도 좀 크지만 그 동화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동화를 읽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어쩌면은 이 소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SF를 보게 되면 이 메커니즘이 뭔가 저처럼 이제 아까 도대체 이들은 뭘 먹고 살고 있고 이런 거 뭐 따지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동화적 세계 속에서는 그것보다는 로봇이 어떻게 움직여가 아니라 로봇이 가지고 있는 저것을 뭐라고 부르지?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세계이기 때문에 저는 작가님이 독자들에게 되게 중요한 지침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것들을 좀 알려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소설이 되게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모든 인물들, 로봇들은 살아간다라는 느낌보다는 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RII와 이 고고가 헤어지면서도 뭐 언젠가 다시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사실은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RII가 찾으러 다니는 그 카일이었나요? 그 자기를 만들어낸 사람도 결국 그 전에 이제 고고가 묻어준 인간이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찾으러 가는 어떤 여정 자체도 쓸쓸하지만 사실은 그게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여정 자체 쓸쓸하고 그 과정 중에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떤 삶의 희망을 던져주기보다는 그냥 죽음의 안식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왜 이렇게 쓸쓸한 얘기를 쓰셨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동화라면서요. 네. 너무 쓸쓸하기 때문에 너무 동화적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일단은 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날 것으로 그 말씀해 주셨던 이 사막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그거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를 다 드러내고 쓴다면 이 이야기가 한없이 무겁고 우울하기만 할 것 같은 소설인데 제가 이 랑과나의 사막이 출간될 때쯤이 원래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그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제 출간을 좀 더 뭐 미뤄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출간이 됐고, 근데 그때 이제 알라딘의 MD님께서 이 책을 추천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가끔 어떤 책들은
우리에게 시기에 맞춰서 온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 말이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은 약간 그렇게 누군가에게 읽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썼던 책이에요. 그래서 고고의 여정은 정말 죽음으로 가는 거. 근데 제가 항상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약간 망설이는 게 뭐랄까 내가 아직 죽음에 대한 말을 해도 되는 사람일까라는 고민을 약간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 모든 생명체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결국에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모두와 헤어지는 과정 내 옆에 있던 사람들과 하나씩 헤어지기 위해서 잘 헤어지기 위한 여정 같은데 그거를 그냥 우리는 행복한 삶이라고 탁 뭉뚱그려 말하고 그거를 멀리서 보면은 아름답고 찬란하다라고 표현하는 그 모든 느낌, 삶의 느낌을 좀 고고에게 담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있기는 했어요. 그게 잘 표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네. 저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슬픈 이야기는 동화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그 어렸을 때 이제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엄마 어디 갔어? 그러면 하늘나라로 갔어 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좀 얻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던 그 질문이 이제 뭐 이 결국 고고와 랑은 만나나요? 였는데 슬픔이래요. 네. 네, 생각하시고 싶으신 대로. 네, 이건 뭐 이제 독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 하지만 슬픈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선난 작가님이 로봇 다음으로 좋아하는 SF 소재나 쓰고 싶은 소재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데요. 저요, 로봇 다음으로는 일단 우주를 너무 좋아해요. 공간 자체를. 그래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진짜 스페이스 오페라 이런 것도 너무 네. 좋고, 그래비티 결의 영화도 너무 좋고, 그 인터스텔라도 너무 좋고, 그래서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SF, 그 되게 안 좋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약간 우주를 제대로 써야 SF 작가들이 작가로서 라는 약간 뭔가의 목표의식이 있어서 언젠가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굉장히 멋있는 SF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약간 통과의례 같은 거군요. 네. 예전에 작가들한테 이 소설은 1인칭으로 써야 되는데 왜 3인칭으로 썼어? 물어보면 작가들이 3인칭이 진정한 소설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SF 작가라면 무릇 우주로 일단 저에게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작품들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게 되게 서사가 방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단편으로 끝낼 수도 없고 그건 말 그대로 인간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역사가 필요하듯이 우주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또 우주의 나름의 어떤 스토리가 필요한데 그런 작품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언젠가는 꼭 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질문이 올랐는데 백악기로 돌아가신다면 선난 작가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요 일단 이렇게 우주 장비 같은 뭔가를 입고 있었을 테고 그리고 사진기를 들고 열심히 찍고 있지 않을까요, 사진을? 사파리 가는 것처럼 네, 분들만 네, 이제 네. 그렇군요. 숨어서 열심히 사진을 찍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인터뷰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뭐 사실 어떤 그 매체의 조사를 보게 되는데 한국 문학의 미래로 기대되는 네. 작가로 뽑히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거 뽑히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국 문학도 힘든데 미래까지. 근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요? 한국 문학의 미래. 저는 요즘에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야기를 굉장히 더 고민하게 됐거든요. 예전에 문학을 공부할 때는 그 문학의 기능과 어떤 예. 문장의 아름다움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문학과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SF라는 장르, 그러니까 SF뿐만 아니라 장르도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즐거움을 느끼는 게 가장 1순위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한국 문학의 미래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의 미래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써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인구 독서는 줄어가고 뭔가 해소되지 않는 답답함들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웹소설에서 회귀물 같은 게 유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가 쓰는 글들이 일단은
엄청 빨려 들어갈 만큼 재밌는 서사와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더 정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한국 문학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는 매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웹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활력이 웹툰과 웹소설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웹이라고 하는 이런 공간에 내 글을 쓰는 작가, 그러니까 웹소설 같은 것도 되게 관심이 좀 많으신가요? 엄청 많죠. 네, 저는 웹소설을 잘 쓸 수 있다면 도전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웹소설을 잘 쓰고 싶다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뭔가 해봤는데 잘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게 좀 웹소설하고 혹은 이게 종이책으로 소설을 읽는 거하고 차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일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웹소설은 장르적인 규칙이 너무 뚜렷해서 가끔은 제가 B로 가고 싶어도 이 독자분들이 원하는 즐거움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아직은 살짝 안 되고, 근데 그렇다고 이 말이 뭐 웹소설을 쓰는 작가님들은 모두가 막 독자의 즐거움만 추구한다 이런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기조 속에서도 자신의 장점과 재능을 넣어서 새로운 어떤 이야기의 결을 뚫는 작가님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의 뭔가 유행을 선도하는 작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 웹소설이라는 장르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문학적인 공부와는 너무 다른 장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였어요. 장르적 규칙성이나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럼 그 장르들 중에서 SF는 지금 뭐 많이 하고 계시니까 관심이 가거나 아니면은 나는 앞으로 내가 웹소설 쓰게 되면 이런 장르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장르가 있으면 저요? 어떤 걸까요? 저는 재미있게 읽었던 것이 최근에 이제 화상귀환이라는 무협반인가요? 네. 예.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전까지는 무협물을 어려워했고 거기는 워낙에 그 독자층도 뚜렷하고 그쵸. 장르도 뚜렷해서 그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첫 화부터 막히는 장르인데 그 화상기화는 되게 스무스하게 재밌게 읽히길래 또 유행이라고 하니까 언젠가 무협을 네. 아니 좀 남자들은 잘하면서 이제 제 때의 어떤 연배의 남자들은 그러니까 김용 소설 같은 거 읽으면서 무협에 되게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지금도 무협을 좋아하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무협을 못 접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용어들이 네, 그 네. 세계의 규칙들이 맞아요. 조금 배우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화산귀환 같은 건 좀 재밌게 읽으셨다. 네. 그렇군요. 저 되게 뜻밖이었습니다. 네. 무협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는 모든 장르를 다 사랑합니다. 진짜요? 네. 예. 무협, 저는 천순환 작가님 소설 읽으면서 되게 섬세한 표현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로봇의 시선이라고 되게 담담하게 말을 했지만 사실 로봇의 시선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이 로봇이 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그 감정선을 나열하는 게 되게 뭐랄까요, 세밀하다 그리고 친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호러 장르 같은 것도 되게 잘 어울릴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칼로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맷소로 이렇게 막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섬찟한 두려움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호러 장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호러도 저는 호러라고 하는 게 약간 좀 더 공포도 같이 포함하는 거라면 저는 제가 항상 난 호러 마니아는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호러 마니아 작가님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말한 호러 공포 영화를 제가 다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마니아구나 라고 약간 좀 깨달았어요. 어떤 영화들까지 다 보셨길래? 근데 제목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B급 영화 감성들의 호러들도 슬래셔 무비나 네네. 아니면 더 하드한 영화들도 다 되게 꺼리낌 없이 잘 보는 편인데 저는 네. 호러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긴장감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호러는 기본 정서가 슬픔이거든요. 호러는 뭔가 반드시
상실한 인물이 나오거나 네. 상실된 상태로 나오거나 원하는 게 있지만 이룰 수 없거나 근데 그 방식이 우리를 되게 섬뜩하게 만드는 건데 그게 슬퍼서 저는 보통의 공포 영화를 보고 나면 슬퍼하면서 나와요. 그 모든 감정을. 네. 상실감의 변형이 사실은 호러의 어떤 형태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호러라는 장르가 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되게 도전해 볼 만한 장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호러의 핵심은 서사에 있는 게 아니라 표현과 묘사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표현과 묘사가 아직까지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장르는 문장과 문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조금 한국 작가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질문이 나왔는데 아마 로봇 이야기가 사실은 되게 관심이 많이 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로봇 청소기를 떠올리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유독 로봇 청소기가 고장이 나면 새로 구입하기보다는 수리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작가님이 이제 생각났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이런 로봇 청소기 쓰세요? 아니요. 쓰진 않고요. 네. 로봇 청소기 되게 신기할 때가 있는데. 크기가 아직 안 돼요. 얘가 돌아다닐 수 있는 넓은 환경이 구성되지 못했어요. 대저택이 아직 네. 아니라서 그렇군요. 오래된 물건, 기계에 대한 이상한 애착과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뭐 보통 핸드폰을 바꿔도 전에 쓰던 거를 못 버린다거나 이런 거는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거 외에는 아직 딱히는 없어요. 네. 이런 기계에 대해서 되게 친근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을 느끼는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한번 사면은 거의 뭐 이제 한 번도 안 끄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근데 이게 핸드폰이 안 꺼져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리고 이게 좀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중간 끄거든요.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이제 그것들을 되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 중간중간 이 고고가 눈을 뜰 때마다, 전원이 꺼져서 눈을 뜰 때마다 랑의 어떤 모습이 되게 담담하게 말했지만 걱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선난 작가님은 그 랑의 모습을 태고 저는 일부러 버튼을 누르는 이 직화 같은 너의 메모리를 빼버리려고 그랬어.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작가님이 재밌게 읽으셨던 SF 소설, SF, 영화까지 포함해서 같이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천 바랍니다. 라는 건데요. 추천이요? 근데 웬만한 독자분들께서 대부분 SF를 많이 이제 읽으셔갖고 제가 최근에 추천사를 썼던 작품이긴 한데 그 제임스 티트리 주니어의 집으로부터 1만 광년이라는 소설집이 예. 나왔어요. 이렇게 작가와 제목이 일치가 맞겠죠? 제가 종종 이걸 이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부터의 1만 광년이 쓴 이렇게 바꾸는 건가요? 아니요, 작가를 약간 가끔 바꾸는 경우가 예. 있는데 예, 어쨌거나 그 책이 최근에 읽었던 것 중에 가장 뭔가 재밌게 읽었던, 유쾌하게 읽었던 SF 책이었고 영화는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외계인이 저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게 재밌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되게 흥행에 좀 그렇게 그쵸? 많이 하지 네. 않아가지고 되게 재밌는 시도였다고 생각을 해서 예. 한번 이렇게 봐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외계인 2도 뭐 나온다고 하고 저는 그 영화가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네. 그렇게 선택 안 받을 건 아닌데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선택을 해달라는 건데 80일간의 세계 일주와 15소년 표류기 이 두 책이 있다면 어느 쪽이 좀 더 천선한 작가님의 취향에 가까우신가요? 저는 80일간의 세계 일주요. 어떤 이유죠?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80일이 좋은 건가요? 세계 일주가 좋은 건가요? 세계 일주요. 세계 일주. 그렇군요. 네. 그 어떤 15소녀 표류기 같은 이야기의 결은 이게 제가 기억하는 게 확실한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인물들끼리 갈등이 심화되는 예. 그 내용이 맞나요?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네네네. 윌리엄 골딩이 이제 한 번 더 한 게 있는데요. 원작은 15소년이 인간 공동체를 잘 이루고, 그러니까 그 섬에서 의미 있는 어떤 생활을 하는 건데, 윌리엄 골딩은 이제 그걸 뒤집은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파리대왕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이게 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80일간 세계 일주요. 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최근 이제는 한국 서사 혹은 이 K컬처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뭐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뭐 파친코, 헤어지기 결심, 브로커 같은 이런 어떤 서사가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서사에 매료되는 특징과 개성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뭐 한국이 뭐 더 뭘 잘한다의 느낌보다는 그냥 주된 콘텐츠의 시장이었던 영미권에서 이제야 다른 나라의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걸 그냥 새롭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특징이 있다라기보다, 그러니까 물론 이 말 같겠지만, 뭔가 그런 관점이 좀 더 크긴 해갖고, 네. 저도 요즘에 보면은 사실은 OTT 업체들이 전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 서사가 세계 사람들 선택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그 서사를 세계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 얼마 전에 넷땡땡 OTT 업체에서 이렇게 보다가 팀버튼의 드라마를 봤거든요. 근데 너무 새로운 거예요. 팀버튼이 드라마를? 이러고 그래서 그전까지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완전히 다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또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고고와 콜리 중에 더 먼저 만나고 싶은 로봇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가장 첫 작품에 등장하는 것과 가장 최근 작품에 등장하는 로봇 중에 먼저 만나고 싶은 로봇은 누구냐? 거죠. 저는 의미로만 따지면 고고이고요. 그냥 개인적인 만남으로는 콜리입니다. 개인적인 것과 의미의 차이는 뭘까요? 고고는 인간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이고, 콜리는 인간의 유흥을 위해 말을 좀 더 빨리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의미로 따졌을 때는 고고 같은 존재가 더 빨리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로봇이 다가온다면? 이라는 의미고, 콜리는 저에게 어떤 작가 생활을 계속 해줄 수 있게 해준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고맙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고고가 있지만 집에 갈 때는 콜리야 가자. 고고는 넌 좀 떨어져. 이런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동료 작가들을 많이 못 만나고 있는데, 아마 조선혜 작가님 같은 경우는 동료 작가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만나면서 조금 위로를 얻고 경쟁도 하고 혹은 자주 읽는 그런 작가님들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일단 SF 작가님들이랑은 좀 대체로 친한 편인데, 그 SF 작가님들이 가장 좋은 점들이, 서로 불공정 계약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들도 좀 있고. 불공정 계약이라고 하면 출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요? 영화 쪽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SF는 영화 판권이나 영상 판권이 많이 되니까 그 단어 어감 하나로도 달라지는 의미들, 이런 것들을 되게 공유를 잘 해주세요. 계약서 읽는 법 이런 거요? 네, 그래서 약간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특히 동갑 작가님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SF. 어느 분이 동갑이시죠? 일단은 초엽 작가님이랑 두 분이 동갑이신가요? 조혜은 작가님도 예. 이렇게 나이대가 딱 동갑이어서 만나면 작가님들을 만났다는 느낌보다 친구 만나서 수다 떠는 느낌으로 그냥 이런저런 모든 얘기를 다 토해내고 그냥 이렇게 놀고 가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죠. 한국 사회에서는 친구들을 여러 연령대로 만날 수 있지만 동갑 친구가 주는 되게 묘한 맞아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김초엽 작가님 소설도 좋아하고 손난 작가님 소설도 좋아하지만 두 분께 따로 보다가 동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처음 알았네요. 나중에 같이 한번 어떤 콜라보 작업 같은 것도 해보셔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사막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아마 마지막 질문 혹은 그 위에 있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사막과 책에 이번에 묘사된 서술된 사막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느낌, 얘기를 좀 듣고 싶다라는 것 같아요. 생각한 사막과 이번 책의 사막이 유사한지. 네.
아, 유사하다고. 네. 따뜻한 사막. 예, 고독한 사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따뜻한 사막도 있었구나. 예, 유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랑이라고 하는 문득 생각이 드니까 랑은 성이 뭔가요? 랑은 랑이에요. 아, 랑이에요? 네. 읽으면서 얘 혹시 사랑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랑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좀 특이해서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었군요.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님의 작품을 읽으면서 기쁨도 얻고 뭐 독서의 어떤 즐거움도 얻지만 작가로서의 뭔가 영감과 그런 어떤 충고도 받고 싶은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소설가가 되려는 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 뭐 필요한 조건, 뭐 이런 것들 아마 작가님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일 좋은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뭔가 작가는 뭐랄까 책이 나오고 나서도 내가 작가예요라고 말하기 약간 가장 애매한 그렇죠. 직업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취업을 하면 나 이제 회사원이야, 뭐 시험에 합격하면 나 이제 공무원이야가 있는데 작가는 이상하게 무너진 다리가 나왔을 때도 내가 작가인가? 라는 생각을 했고 청계파랑이 나왔을 때도 내가 작가인가? 라는 생각이 했고 근데 이제 여러 곳에서 작가님하고 불러주는 시간이 쌓이니까 예. 내가 직업적인 작가가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좀 굉장히 모호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소설을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고 예. 소설가를 늘 꿈꿔왔고 결국에는 이제 소설가로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말은 꼭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요즘에 특히 젊은 작가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데뷔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가에 대한 호칭이었는데 예. 요즘에는 정말 나이를 지칭하는 것 생물학적인 같은 질문. 예. 느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젊은 작가일수록 뭔가 얼굴이 들어간 표지라든지 띠지를 사용하는 편이 있고 그 어림에 조금 집중하는 예. 느낌이 나는데 저는 그게 한편으로는 내가 이거에 조금 일조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이게 많은 다른 작가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부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초조함이라는 게 나이에서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뭔가 빛을 받을 수 있는 젊은 작가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초조함이 요즘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그런 건 일단 무조건 없으니까 그냥 꾸준히 소설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작가가 예. 되어 있고 그런 지점들을 꼭 말을 하고 싶었어요. 어디선가는. 그러니까 뭐 정리해 보자면은 어떤 작가로서의 자아 정체성 혹은 자기 믿음 혹은 타인에 대한 인정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네. 타인에 대한 인정 부분에서 이 뭐 젊은 작가 혹은 이 지나가는 시간에 대한 어떤 뭐 아쉬움이나 두려움 이런 걸 극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 고고가 과거를 향해 가는 여정이잖아요. 결국 소설가도 어떤 자기가 살아왔던 시간을 향해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 여정이 고고에게 그렇게 막 망설이지 않았던 것처럼 아마 그런 걸음을 걸으시라라는 그런 의미로 뭐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날씨도 굽고 날도 추운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